미연.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여연에 이런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영광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쓰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쓸 그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그 책에 대해서 오늘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선 그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거를 왜 쓰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제 책, 지금 현재까지 나온 3권이 나왔는데 3권의 이제 책 표지들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같이 읽었으면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위정척사파의 태두인 화서 이항로라는 당대의 1860년대에 풍미했던 분이죠. 당대의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서양 오랑캐들을 척결해야 되고 천주교를 배척해야 되고 쇄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흥선대원군도 이분의 그걸 따라서 이제 그 쇄국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었고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그분이 그러면은 바깥 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셨길래 그런 정책적 대안을 내놓으셨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에 대해서 서양을 어떻게 봤길래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 되고 천주교를 어떻게 봤길래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화서집이라는 화서의 그 책을 그 저술들을 찾아서 봤더니 제가 찾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을 천지 대세로 말하면 서극의 숙살한 편기요 수국의 인갑과 동일한 유의다. 왜냐하면 서양을 전 세계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본다면은 서극 서쪽 끝에 숙살한 편기, 아주 살기 등등한 그런 기운이 있는 곳이고, 수국의 인갑, 수국이라는 게 물의 나라에 사는 인갑, 그러니까 인갑이 뭡니까? 이런 껍질이 있는, 그러니까 거북이, 새우, 뭐 조개, 어패류 같은 거죠. 인갑과 동일한 유의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살기 등등한 서쪽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물속에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속에 살고 있는 어패류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화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닷속에 살다가 가끔가다 뗏목 같은 데 올라와 갖고 하늘을 쳐다봐서 보이는 게 하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그들의 성품은 생을 가벼이 하고 죽음을 즐거워하며 그들의 음은 리를 좋아하고 의리를 어둡게 하며 그들의 술은 환영을 기뻐하고 상도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북노가 북쪽 오랑캐죠. 북노는 이적인지라 오히려 말할 수나 있지만 서양은 금수인지라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뭐냐면 우리가 뭐 북적 서융, 그러니까 그 우리가 동이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동이족 같은 사람들도 오랑캐긴 오랑캐지만 중국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중국의 문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얘네들은 아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조금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가리킬 수도 없다. 유교는 항상 가리키면 된다고 했었던 종교였거든요. 사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아예 가리킬 수도 없다. 따라서 뭡니까? 척결해야 된다 이랬던 겁니다. 전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러면 이거를 읽을 때 우선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북한이 바깥 세상을 보는 게 뭐 서양의 그 제국주의자들이나 뭐 일본의 제국주의 뭐 이런 거를 볼 때에 보는 그 눈이 이 사람들의 그 시각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외국에 대한 이해가 솔직히 화서의 서양관에 보다 그렇게 훨씬 더 나은 건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바깥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면서 제가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왜 한국 사람 만들기라고 제가 책 제목을 지었냐면요. 제가 이제 1999년인가 2000년에 미국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였는데 미국에 학술회의가 있어서 워싱턴에 갔습니다. 워싱턴에 학술회의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학술회의에서 어떤 그 미국 학자가 한국말을 잘하고 아마 부인도 한국 분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한국을 잘하는 분이 발제를 하면서 저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런데 한국말에는 코리안에 해당하는 한국 단어가 말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왜 없냐 그랬더니 자 봐라 그러면서 영어로는 남한에 살면은 사우스 코리안, 북한에 살면 노스 코리안, 미국에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 그렇죠? 일본에 살면 뭐 코리안 제퍼니즈, 중앙아시아 살면 코리안 뭐 러시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남한에 사는 사람들을 자기네를 한국 사람이라 그러고 북한에 사는 사람은 자기네들을 조선 사람이라 그러고 미국에 사는 사람을 재미교포라 그러고 일본에 사는 사람을 제일교포라 그러는데 재미교포나 제일교포는 아예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교포라는 말은 미국에 건너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미국에 산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화교 그럼 일본에 건너가서 사는 중국계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일교포 그러면은 누구란 말도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 사는 코리안 차이니즈는 조선족이라 그러고 중앙아시아에 사는 코리안들은 우리가 고려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왜 다 같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서로 호칭이 다른데 그게 왜 같은 사람이냐는 거죠. 영어로는 코리안이 공통인데 한국말로는 호칭도 공통적인 게 사실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교민, 교포, 재외, 동포 이러지만은 거기에 코리안이라는 뜻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단어조차도 없을까?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럼 한국 사람은이란 말은 언제부터 어떻게 쓰기 시작한 거야 도대체?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국 사람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매체에 최초로 등장하는 게 1962년 9월 22일 조선일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렇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조센징 해서 이렇게 나쁜 뜻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이상한 게 조센징은 그냥 조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선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을 수 있지만 조선인이라는 말 자체는 그것밖에 호칭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인이었었습니다. 조선 사람, 조선인. 그런데 1962년부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호칭은 다르더라도 그래도 소위 코리안이라면 다 공유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언어, 풍습, 그렇죠? 종교, 인종 이런 거는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한에 사는 사람, 북한에 사는 사람, 일본에 건너가서 미국에 건너가서 무슨 중앙아시아에 뭐 중국에 사는 소위 말하는 이 코리안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어떠한 공통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민족 아니냐. 먼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언어를 먼저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거 유명했던 요새는 이제 그만둔 것 같은데 어쨌든 비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은 외국 사람들인데 한국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 감고 있으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사람들도 많아요. 반면에 교포 2세 3세가 되면요. 재미교포, 제일교포 2세 3세 되면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언어가 한국 사람임을 규정해 주느냐?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공통점이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풍습이요. 이것도 한번 사진 봐주세요. 사진 보면 사진 왼쪽 위를 보시면은
이제 결혼식 장면 아닙니까? 결혼식 이제 뭐 주례 앞에서 신랑은 양복 입고 신부는 이제 그 뭐죠? 웨딩 드레스 입고 면사포 쓰고. 근데 이게 뭐 한국식 결혼식인가요? 그건 전혀 아니죠. 이건 서양식 결혼식이죠. 아니면 뭐 약간 일본식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옆에 사진 보시면 이제 패백 드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결혼식 가면 항상 그래요. 결혼식 서양식으로 하고 나서 또 전부 다 한복으로 갈아입고 결혼식 예식장마다 꼭 패백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한국인의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장 적나라하게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외국 사람이 와갖고 한국식 결혼식을 보여달라면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민속촌에 가갖고 그냥 재현하는 거 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옛날 조선식이겠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도 보면은 요새 흔히 하는 장례식이 이 큰 병원 뭐 영안실 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장례 지낸 지 한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전통 상례 그런 거 이제는 아무도 안 지냅니다. 그럼 풍습이 우리를 다 같게 하느냐? 남한 내에서도 지금 풍습이 서로가 다 다르고 우리랑 북한하고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하고 어떤 결혼 풍습하고 장례 풍습이 같습니까? 풍습도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념이요. 이념이야말로 뭐 더 이상 찢어질 수 없게 갈라진 거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남한 내에서도 동서로 그야말로 갈라져 있고 그러면서 이념이 아무런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입니다. 그다음에 종교를 보면요. 한국같이 종교적으로 다양한 나라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미국보다도 저는 더 다양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라서 다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영국은 성공회, 프랑스는 카톨릭, 스페인 카톨릭, 스웨덴은 루터교, 그다음에 뭐 파키스탄은 이슬람, 인도는 힌두교, 그렇죠? 중동은 다 이슬람, 월남은 불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태국은 불교 이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신도하고 불교죠. 거의 다. 그런데 한국 보세요. 개신교 25%, 불교 25%, 천주교 10%,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승진교, 이슬람 대종교로 가면요. 특히 서양 종교인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이렇게 많은 동양 나라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일본이 개신교하고 천주교 합쳐서 1%가 안 됩니다. 중국은 물론 이제 없고요. 뭐 있다고는 그러는데 뭐 몇 프로 안 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 필리핀이 이제 그 스페인의 식민지를 400년을 했으니까 이제 필리핀은 다 카톨릭이죠. 그러면 이 종교가 보통은 다른 나라들은 종교와 그 나라의 어떠한 소위 말하는 민족의 그 정체성, 국민의 국가 정체성하고 굉장히 밀접한데 한국은 종교도 하나도 공통적인 것이 없습니다. 공통점, 구심점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종. 그러면 이제 다들 우리 다 한결의 한민족, 배달민족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글쎄요. 인종이 우리가 다 같은 걸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85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성씨가 27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 성씨들도 족보상 찾아보면요. 그중에 136개, 그러니까 반 이상이죠. 136개의 성씨가 딱 반이네. 136개 성씨는 자기네 시조가 귀화 외국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슨 은나라 때에서부터 왔다 그렇죠? 명나라 때 왔다 이런 식이죠. 한나라 때 왔다. 그때는 중국에서 온 것이 더 멋있었으니까 실제로 왔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족보상으로는 옛날 오래된 한국의 오래된 전통적인 성씨도 반 이상이 귀화 성씨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2015년 현재 5,582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85년에 275개에서 5,582개로 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006년부터 다문화 국가를 해서 이민들을 받습니다. 이민들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민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호적을 만들고 뭐 이제 이러면은 거기에 뭐 저같이 강릉함씨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어디서 왔나 뭐 이슬람아바드에서 온 무하메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슬람아바드를 한자로 쓸 일도 없고 이슬람아바드 한글로 썼을 거고 본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자가 없는 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종이 같은 인종입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안 같았고 앞으로도 더 같지 않습니다. 점점 더 달라집니다. 다양해집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그 다문화 가정 출신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비율 늘어나고 있는 비율을 2014년에서 2020년까지도 해놨고 그런데 다문화 가정 그 딴 건 보지 마시고 맨 밑부분에 있는 거 다문화 가정 출신 군 복무자 숫자를 보면요. 2019년에 3,000명, 2020년에 5,000명, 그다음에 2028년에 12,000명까지 늘어납니다. 정말로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도 우리를 전혀 하나로 엮어주지 못하고 인종이 같은 것이 한국 사람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여태까지 나는 한국 사람의 본질이 뭔가, 한국 사람의 에센스가 뭔가, 한국 사람의 엑기스가 뭔가 이런 거를 찾았고 우리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구나.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것이 한국 사람의 본질이다 찾고 나면은 그럼 유교가 한국 사람의 본질이냐? 유교 아닌 사람 너무 많죠.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럼 불교냐? 아니죠. 그러니까 인종 말씀드려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오히려 한국 사람의 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람의 특질은 놀랍게 다양한 거구나. 일본 사람에 비해서 중국 사람에 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게 이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이구나를 절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질문을 바꿔보자. 한국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 질문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묻기 시작을 하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해졌는가에 대한 저의 역사의 해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